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전 유출 의혹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던 검찰이 경찰과 청와대보다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가 새롭게 나왔던 게 경찰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8일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 전날이죠. 7일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건데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부장검사는 피해자 측에 피고소인이 누군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피고소인은 바로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검사도 그럼 다음날 오후 3시에 면담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 오후에 부장검사가 다시 연락이 와서 일정 때문에 면담하기 어렵다 해서 면담 취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이 그렇다면 중앙지검에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이제 큰 미스테리는 과연 어떻게 그 임순영 특보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느냐였는데 사실 그 전에 경찰도 전에 검찰에 이미 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검찰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물론 검찰에서는 지금 거기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절차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걸 뿐이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대검이라든지 청와대 등 보고된 게 아니고 또 외부에 알린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 보고가 문제일 텐데 그럼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보고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미스테리가 이 피고소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고소 사실을 이 내용인데 이제 경찰 그다음에 청와대 경찰에서는 당연히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 보고가 됐었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검찰도 사전에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은 글쎄요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외부로 전혀 유출하지 않았고 위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검찰이 알고 있었다면 이 또한 검찰 또한 고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는 데서 자유롭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 피소 유출 사실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적절한 건지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법무부, 청와대에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먼저 좀 팩트를 정리를 하고 패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할란다, 좀 만나자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다면 이거는 이제 정보보고라고 있습니다. 정보보고를 중앙지검은 대검과 서울고검과 법무부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보보고 내규에 의해서. 그럼 법무부는 그걸 접수해가지고 청와대에 개선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 정부 들어가지고 조국 장관이 우리는 수사집이 일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고를 받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는 보고가 돼야 될 사안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컷 얘기 다 해놓고 박정환. 아니요. 지금 앵커 말씀 주신 게 이제 중요 대목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이 알게 되느냐 이 유출 경위도 확인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시 경찰 이게 다 당사자니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검찰 같은 제3의 기관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어제는 이게 검찰마저도 이게 연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정보보고 건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밝힌 내용은 뭐냐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정보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중앙지검 내부에서 당연히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대검 같은데 보고를 여기서는 안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게 그것도 되면 확인해 줄 수 없다. 네, 내부적으로 보고했는 것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내부로는 얘기를 안 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인전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서 차장검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인해 줄 수도 없다. 이러니까 이재명 부장 좀 전에 설명 준 것처럼 일단 면담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해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적시가 됐고 중요한 사건인데 갑자기 면담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걸 혼자 이 담당 부장검사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면담 취소한 거냐? 아니면 상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차장검사,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보고가 되고 이 안에서 어떤 식의 만나지 말자라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규명돼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재현 위원장님. 예. 그래도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파트에서는 국내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데,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면담 안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게 전 김재련 변호사의 그 어떤 그 변호사, 즉 우리가 2개월 전에도 논의했던 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이번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요.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면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해서 정식적으로 밟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김재련 변호사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2차 피해를 자꾸 조장하는 듯한 행동. 어떻게 얘기하냐면 1차 회견 때 분명히 검찰이 이 이야기를 빼버리니까 저희가 경찰청장 청문회 때도 이게 이슈가 경찰 집단을 어떻게 보면 범죄화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2차 회견을 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그 전에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었다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새로운 이슈를 자꾸만 생겨서 저는 2차 피해, 3차 피해, 그냥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본질이잖아요.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유출의 그 경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재련 변호사 이제 3차 기자회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더 피해자를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저거는 제가 볼 때 피해자 측 그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처음에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도 청와대도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선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손을 들고 나왔어야지 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건데 이 손을 들고 누군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마 김재련 변호사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한 대의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해당 휴대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스모킹건으로 그동안 지적돼 왔죠.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이 보안이 강력하기로 유명한 이 아이땡폰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면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곧 디지털 포렌식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분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비밀번호를 제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가 숨진 현장에서 압수된 공용폰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자의 신분이 비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개 휴대폰 중에서 업무용으로 그 사용 목적이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비서들이 비밀번호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다행스럽게도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성추행 의혹 합동조사단 구성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서울시의 조사단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우리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중지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는. 김영주 의원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서울시 주도의 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조사는 응하겠다.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조사의 대상인데 서울시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말하자면 관료들의 행태 자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네들은 직접 지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조사단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는 것을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서울시가 관여한다면 결국 간접적으로 서울시의 의중이 말하자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저 역시도 똑같은 조사를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의구심이 남는 그런 형태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외부에 맡겨서 깨끗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권익이든 인권이든 또 검찰,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조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사실은 추행이든 희롱이든 간에 이것이 직장 내에 말하자면 성희롱, 성추행이 된단 말이죠. 서울시 안에도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피해자가 한편으로 보면 노조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노력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노동부조차도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